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효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일우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소위 데이트 폭력이라고 부르는 연인 간 폭력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박승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사귀거나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이 목숨까지 잃는 사건들에 대한 보도 부쩍 많이 보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 이 연인 간 폭력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이 데이트 폭력이란 용어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마치 별거 아닌 사소한 다툼이라는 어감을 주기 때문이죠. 네, 저희 스트레이트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대신 연인 간 폭력, 교제 살인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길래 용어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지 먼저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딸을 잃은 한 부모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황예진 씨는 올해 25살, 1996년생 외동딸이었습니다. 딸이기도 하고 친구 같은 딸이거든요. 저희 딸도 다시 태어난다 엄마 딸일 거라고 했고 되게 예쁜 딸이었거든요. 딸 하나. 느닷없이 경찰에게 걸려온 전화. 어머니는 처음엔 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고 나서 아이가 갔을 때는 저는 병원에 있었고 아빠는 경찰에 갔을 때 단순한 연인 간의 싸움이고 단순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이는 이미 뇌사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딸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건 지난 7월 25일이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딸과 남자친구가 딸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다툼을 벌이다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는지 남자친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구속이 안 되고 풀려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랑 저랑은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그냥 묻혀져가는 죽음이고 가해자는 계속 저렇게 혐의가 없는 거로 될 수도 있겠다. 뇌사 상태로 힘겨운 사투를 벌인 황예진 씨. 어머니는 혹시나 의식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진 않을까 평소 딸이 사랑하던 이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진아,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깨서 빨리 와. 하지만 딸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랑 저랑 약속한 게 있어요. 아이 사망할 때 마지막 날 면회할 때 엄마 아빠가 다 할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엄마 아빠 믿고 하늘나라 가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119 자료든 뭐 CCTV 자료든 뭐 112 녹취록이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다 부모가 해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묻혀버릴 수 있고 하겠다 해서 저희가 그때부터는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런데 가해자인 남자친구인 이모 씨는 황예진 씨가 머리를 잡아당겼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폭행한 거라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사실일까? 어머니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당시 CCTV를 구했습니다. 초 단위로 한 장면 한 장면 살폈습니다. 저희가 CCTV를 보면 반복적으로 폭행을 해요.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부위가 머리거든요. 7번의 폭행이 이루어지고 사각지대로 계속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이 머리가 헝클어지고 아이가 또 혈흔이 나오고 애를 8층으로 갔다가 로비로 갔다 끌고 떨어뜨리고 이런 행동을 저희랑 아빠는 계속 봤잖아요. 그건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지.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계속 잔혹한 폭행을 이어간 겁니다. 또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와 복도로 끌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고 황예진 씨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 들어가기 전 주먹을 든 가해자의 모습. 이어진 그림자의 움직임에서 거친 폭행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걔는 이제 우리 딸 어쨌든 그 집을 많이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일부러 몰고 간다니까요, 그냥. 가해자 이 씨는 한참 뒤에야 119에 전화해 여자친구인 황예진 씨가 술에 취해 쓰러진 것처럼 말했습니다. 자신의 폭행 사실은 숨긴 겁니다. 머리를 제가 내일 옮기려다가 찧었는데 애가 술이 너무 많이 마시더니 지금 완전 기절을 하고. 여보세요? 이에 앞서 경찰에 전화해서는 약간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다. 왜 자는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은폐와 거짓말, 거기에 먼저 폭력을 휘두른 정황까지 있었지만 검찰은 이 씨를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속은 됐지만 살인의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고의가 아니냐, 살인죄로 단죄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진짜 CCTV를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은 이게 정말 충분히 살인으로서 이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 우리가 그걸 주장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우리는 피해자잖아요, 그죠? 거꾸로 우리가 검찰 쪽에다가 이거는 정말 미필적 고의 살인하고 자꾸 주장을 하는 자체가 마치 그냥 떼쓰는 애들 같아요, 우리가. 하지만 검찰은 끝내 유가족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월요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가해자 이 씨에게 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25세에 사망을 했는데 10년으로 구형을 하고 아이를 구할 생각이 없는 피고인이 여러 번 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구했는데 그거를 상해치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고 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 안 하고요. 계속 할 겁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어머니 아버지는 딸이 잠들어 있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한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어떡하니? 예진아,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추운데 어떡하니, 예진아. 미안해. 엄마가 다시 할게. 엄마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시 할게. 알았지? 엄마 믿고 기다려. 딸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 심정이 어떨지 정말 가늠조차 되질 않네요. 네, 무엇보다 단순 사고로 인한 사망이다. 고의성이 없으니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 유가족이 납득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재판에서는 황예진 씨 이모가 가해자의 진술을 듣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했는데요. 이때 유가족 중 한 분은 지옥 같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이 지옥 같다는 말,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네, 그런데 황예진 씨뿐 아니라 최근 연인 간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로 여성이나 그 가족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피해 여성이나 그 가족이 숨지는 사건까지 일어났는데요. 왜 이런 사건을 막지 못한 건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의 주택가.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호송됩니다. 25살 이석준입니다. 이석준은 이날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스토킹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숨지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석준은 범행 나흘 전 이미 경찰에 신고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이 감금, 성폭력으로 신고한 겁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피해 여성의 눈가에 멍이 든 걸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연인끼리 다툼이라고 판단해 임의 동행의 조사까지 하고선 이석준을 그대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납치 감금이 의심되는 상황이잖아요. 체포를 했어야죠. 그러면 이 사단이 안 났잖아요. 유가족은 애당초 이석준과 피해 여성이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석준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 여성과 자신이 교제하던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인 관계인지부터 확실치 않은데 경찰은 가해자 이석준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이거를 대수롭지 않고 굉장히 사소한 일로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면 둘이 굉장히 폭력적인 관계인데 근데 둘이 연인이야? 이렇게 보면은 에이 뭐 그냥 뭐 별거 아니네. 그냥 뭐 싸우는 거네. 이렇게 인식을 해왔던 건데 그러나 실제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은 이런 통념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띱니다. 그 어떤 범죄보다도 강력 범죄로 발전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강한 집착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집착이죠. 우선 집착. 자신이 요구하는 거, 바라는 거, 혹은 옳다고 느끼는 거,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립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역시 집착에 기반한 비뚤어진 소유욕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소유예요. 나의 것인 거죠.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것이 연인이건 부부이건 간에 상대방은 내 거예요. 내 건데 나로부터 떠나려고 해? 내 건데 나를 존중하지 않아? 거기에서 이제 분노를 느끼고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소유욕의 현실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지난 7월 제주에서 벌어진 중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 백광석. 지난달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30대 여성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병찬.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렸지만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김모 씨. 이들이 피해자나 그의 가족을 죽인 범행 동기는 모두 이별 통보였습니다. 장소 또한 모두 피해자의 집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언제나 찾아가는 건 1대1 관계에서 자기가 절대적으로 이 피해자를 복종시킬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언제나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주거 공간을 끊임없이 배회하고 그 장소에는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게다가 연인이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습관과 생활 반경을 꿰고 있어 더 위험합니다. 집 주소와 직장 위치, 차량 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옛 연인의 집을 찾아가 여성이 없자 그의 중학생 아들을 죽인 백광석. 이때도 피해자 가족은 이미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신변 보호 방식에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그런 어떤 조치를 마련해가지고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로 문제가 됐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이미 1,400대 구입했고 내년에는 10,000대를 추가로 더 이렇게 구매해서 활용할 예정이고. 하지만 달라진 건 늘어난 스마트워치의 숫자뿐이었습니다. 지난달 19일 김병찬에 의해 희생된 피해 여성은 참변 직전 스마트워치를 2번이나 눌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엉뚱한 곳에 출동해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휴대를 의무화시켜 위치 추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시간보다 국가공권력이 피해자에게 다가서는 순간이 훨씬 빨라야 될 거잖아요. 그 피해자에게 가는 시간이 짧게 만들려면 가해자의 위치를 모르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가해자의 위치를 모르면 가해자는 100m 접근 금지니까 100m 앞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100m 앞에 있을 때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아무리 국가공권력이 신속하게 출동한다 할지라도 30초 이내에 절대로 출동 못합니다. 신변 보호를 요청한 사람들의 피해가 계속되자 경찰은 가해자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대책을 내놨습니다. 폭행이나 주거 침입이 한 차례라도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게 핵심입니다. 늦었지만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적극적인 분리 조치부터 강화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발 뻗고 자고 피해자는 내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면서 오늘 저녁도 밤을 새울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오늘 저녁에 이 가해자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나는 정말 편하게 잘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형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한때는 가장 가까웠던 연인이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것만큼 악몽 같은 일이 또 있을까요? 네,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대처하기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연인 간 폭력을 다른 일반 폭력 사건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나 이 연인 간의 폭력을 단순한 사랑 싸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식, 이것도 이제는 바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인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만 주목할 뿐 연인 간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게 현실인데요. 최근 한 유명 배구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지석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지난 시즌 소속팀 대한항공을 정상으로 이끌며 정규 시즌과 챔피언 결정전 MVP를 거머쥔 남자 배구 간판 스타 정지석 씨. 승승장구하던 정 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하자 잠시 코트를 떠났습니다. 정 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했다는 게 여자친구의 폭로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소속팀 대한항공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석 달이 지난 4일, 정 씨는 코트에 복귀했습니다. 강력한 서브가 이어집니다. 서브 득점. 오늘 경기 복귀전에서 16득점을 올리며 맹활약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계속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구에만 열심히 매진할 생각입니다. 정 씨가 코트에 조기 복귀할 수 있었던 건 피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법적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부릅니다.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의사를 표명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나마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불법 촬영 혐의는 정 씨가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그러자 한국배구연맹과 대한항공은 각각 정 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3경기 출전 정지 조치만 내린 뒤 곧장 코트 복귀를 허락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상벌위원회를 주관한 한국배구연맹의 총재는 정 씨의 소속팀 대한항공 구단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입니다. 이 때문에 정 씨가 복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배구연맹은 상벌위원회는 연맹과 별개의 조직으로 대다수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스트레이트에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사건 발생 즉시 정 씨를 경기에서 배제했다면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단에 부여된 합리적인 재량 안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복귀한 정 씨의 맹활약에 힘입어 지난 8일 1위에 오른 대한항공 배구단. 그러나 배구 팬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정지석 써서 1위 돼서 좋을까? 진심 창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자 때린 선수와 함께한 승리 축하드려요란 댓글이 구단 SNS에 달렸습니다. 정 씨의 복귀 당일엔 트럭 시위도 열렸습니다. 제가 코브에도 전화를 해봤어요. 데이트 폭행 선수는 왜 이렇게 제가 가볍냐 제가 물어봤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한 부분을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데이트 폭행은 그냥 연인과의 사소한 다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연인 간 폭력이 반복되는 걸 막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반의사 불벌죄를 꼽습니다. 고소를 해야 처벌받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고소치하를 종용하고 심지어 협박에 보복 폭행까지 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8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한 20대 여성이 갑자기 찾아온 전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여성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가해자가 이 일로 대학원 진학이 어려워질 거라 생각하고 보복 폭행까지 저지른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해자 자기가 처벌받잖아요. 그럼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복수심이 누구를 향하겠어요? 처벌 불원해주지 않은 피해자가 계속 타겟인 거예요. 피해자 가만두지 않겠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런 복수심을 자아내게 하는 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예요. 이게 처벌 불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두고 있다라는 거죠. 연인 간 폭력 사건에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은 이미 여러 번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지난 2017년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데이트 폭력 방지 및 처벌법이 대표적입니다. 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 일반 폭력 사건보다 3분의 2 이상 가중 처벌, 경찰의 피해자 신변 보호와 현장 조사 강화, 가해자에 대한 치료 명령 조치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여론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서울 신당동 데이트 폭력 사건 발생했습니다. 술 취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뒤 트럭을 몰고 피해 여성에게 돌진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관심은 사그라들었고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특수 강력 범죄로 봐야 합니다. 우리 국가는.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트나 관계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해결책이 안 나와요. 서로 아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야 한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반의사 불벌 조항,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협박하고 보복 폭행까지. 충격적인데요. 네, 자칫 이 조항 때문에 연인 간 폭력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만 못하게 막으면 괜찮다. 이런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반의사 불벌 조항부터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론이 식어서인지 관련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군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최근에 이 연인 간 폭력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논쟁이 벌어졌어요. 네, 최근에 벌어진 교제살인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을 직접 만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한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아파트 19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이 여성의 남자친구 김모 씨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에서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정하세요? 범행 왜 저지르신 거예요? 잠시만요. 이 사건이 벌어진 사흘 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여성들의 참혹한 죽음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별 통보했다고 칼로 찌르고 19층에서 밀어 죽이는 세상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을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과 마주한 장 의원은 글을 쓴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성들은 뭔가 만나고 있었던 사람하고 헤어지기 전에 안전 이별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요. 저도 그런 단어를 검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이런 종류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너무나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교제살인 관련 판결문 110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 피해자 110명 가운데 여성이 108명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성은 2명이었습니다. 장 의원이 연인 간 폭력 문제를 여성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 스토킹 살인이 일어났을 때 제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온 것도 이 문제를 바라보기 위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 안에서 젠더 기반 폭력에서 젠더를 빼고 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을 빼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장 의원의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박글을 올린 인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선거 때가 되니까 슬슬 이런저런 범죄를 페미니즘과 엮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잣대로 고유정 사건을 바라보고 일반화해버리면 어떻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도 남성을 살해하지 않냐며 남편 살해로 유죄가 확정된 고유정 사건을 재소환한 겁니다. 스트레이트는 이준석 대표도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유정 씨를 보고 전혀 저는 여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테레오타이핑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건데 그 두려움은 자연적인 것일 테니까 저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불안한데 우리를 어떻게 해줘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인정 가능한 생각인데 그걸 제도화하고 정치권에서 다루려고 그러면은 냉철해야 됩니다. 이 대표는 교제 살인 사건을 통해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인정한다면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아무리 교통수단으로서 차보다 사고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비행기 타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르치려고 들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그 비행기를 해가지고 다른 어떤 조항을 계속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과학적이지 않은 것처럼 저는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가 폭력에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 원칙은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경향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 그거 자체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또는 그래서 어떤 집단이 가해자일 확률이 높고 어떤 집단이 피해자일 확률이 높다. 이런 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하는 거는 저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인 간 폭력이나 교제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남성이 많고 피해자는 여성이 많다는 식의 분석이 오히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길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겁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도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오히려 그 관점도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은 여성과 여성 간의 데이트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여성 범죄, 남성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데이트 폭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성별에서 자유롭게 그걸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폭력의 한 카테고리 하에서 누구든지 그거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장 의원이 교제 살인 사건을 페미니즘과 연결시킨 것을 지적했을 뿐 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인 간 폭력을 주로 피해자가 되는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장혜영 의원. 반면에 일반 폭력 사건과 다를 것 없이 대응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이준석 대표. 두 정치인의 생각이 참 다르네요. 네, 쉽게 좁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외국에선 이 연인 간 폭력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권 국가에 관련법이 발달돼 있는데요. 연인 간 폭력을 대하는 해외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 백악관은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에 직접 나섰습니다. 캠페인의 이름은 One is too many.
단 한 명의 여성폭력 희생자도 발생해선 안 된다는 의미의 캠페인이었습니다. No one should ever hit a woman. Not their wife, not their girlfriend, not their date. 오바마 정부 시절 제작된 영상인데 당시 바이든 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도 함께 출연해 여성폭력 근절을 호소했습니다. The worst abuse of power is when a man raises his hand to hurt a woman. Dating violence hurts all of us. So step up and help end it. Because one is too many. 연인 간 폭력이나 가정 폭력이 주로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미국은 27년 전인 지난 1994년 여성폭력 방지법을 연방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연인 간 폭력뿐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모든 종류의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법 체계를 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연방법으로 명시한 겁니다.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할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은 19년 뒤인 2013년 더욱 확대됐습니다. 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성소수자나 이민자 여성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Not when 1 in 3 women is abused by a partner. So I promise you, not just as your president, but as a son and a husband and a father, I'm going to keep at this. 미국 연방 정부뿐 아니라 각주 정부 역시 여성 폭력 방지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연인 간 폭력이나 가정 폭력 범죄에 강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즉시 체포하는 의무체포제가 대표적입니다. 의무체포제도는 미국에서 1984년도에 들여왔어요. 의무체포제도를 시행하는 주정부의 경찰들은 현장에 가서 피해자에게 절대로 고소를 원하느냐 아니면 뭐 처벌을 원하느냐 물으면 안 됩니다. 화해나 중재를 시도해서도 안 돼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해야 될 일은 가해자를 체포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찰들이 전화에서부터 질문해요. 이거 사건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은 피해자에게 지금 고소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망설이고 그러면 그러면 뭐 사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를 더 취약하게 하는 것이 누구인가. 미국에선 김병찬 사건처럼 경찰의 임의 동행 요청을 거부하고 돌아다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일이 애당초 벌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영국엔 클레어법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의 폭력에 의해 살해된 이유로 생긴 법입니다. 교제하고 있는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덜란드는 교제 중인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을 가중처벌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연인 간 폭력을 따로 분류해 데이트 폭력이란 용어로 부르기 시작한 게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연인 간 폭력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낮습니다. 심지어는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탓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남자를 만난 거냐? 진작 헤어지지 그랬냐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그 사회적 시선을 제가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 이상하게 보겠지. 왜 그런 시선이 너무 싫은 거죠. 최근엔 데이트란 단어가 사안의 심각성을 오히려 축소, 은폐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조카를 변론했었다고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 후보는 변론 당시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한 점, 그리고 이 사건을 살인사건이 아닌 데이트 폭력 중범죄로 언급한 점을 두고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는 결국 미숙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데이트라는 용어도 사실 우리나라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게 이제 친밀한 관계에 위한 폭력이라는 것이 매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기도 하고,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 또는 교제 살인, 저는 이런 것도 그 대체 용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연인 간 폭력 사건은 하루 평균 2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폭력으로 얼마나 많은 여성이 숨지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얼마나 무감각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